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내뱉은 말들 중에 후회했던 말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홧김에 한 말이 주변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 자다가 이불킥을 날리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게 되고 아니면 좋은 사람들일지라도 내 곁을 전부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에 사는 70대 김영배 할아버지는 오늘도 술을 마시며 지난 과거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보니 김씨 할아버지의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집은 청소가 안 된 지 오래고 제대로 된 집밥을 먹은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밥을 잘 챙겨 먹지도 않았습니다. 김씨가 이렇게 주변에 아무도 없이 외로이 지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씨의 말버릇 때문이었습니다. 입이 문제야, 입이? 김씨는 말로 인해 주변 좋은 인연들까지 모두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런 김씨에게는 그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김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는 젊을 때는 과묵한 성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말을 안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김씨의 아내는 그런 김씨의 과묵한 모습이 좋아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김씨의 아내가 떠들고 김씨는 들어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김씨의 아내가 말할 때 김씨도 같이 말하면서 서로 말하기 바빠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더니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다니까. 김씨의 아내는 지인을 만나 김씨의 변한 모습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김씨는 고집도 점점 세져 대화할 때 특히나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씨의 달라진 성격을 40년 지기 친구 한씨도 점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김씨에게 한씨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내성적인 성격의 친구가 별로 없었고 워낙 밖에서 활동적인 성격도 아니었기에 새로 친구를 사귀지도 않았던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그냥 친구는 한씨 한 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한씨를 오래됐다는 이유로 점점 더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씨는 한씨에게 상스러운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김씨는 습관처럼 말 한 번 할 때마다 상스러운 말들을 뒤에 붙였는데 한씨는 점점 그런 김씨의 말이 듣기 힘들어졌습니다. 장난스럽게 한씨가 김씨에게 지적해도 김씨는 한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한씨가 보기에 김씨는 자신이 상스러운 말이 습관이 됐다는 걸 의식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이때부터 한씨는 김씨에게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만난 기간이 있어 한씨는 가끔 김씨를 만나 술 한잔 마셨지만 한씨가 김씨를 떠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씨와 친구 한씨는 불행히도 정치 성향이 달랐습니다. 둘은 술을 마시며 정치인 한 명을 두고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정치인이 속한 당을 지지하던 한씨는 그 정치인을 좋게 평가했고 다른 당을 지지하던 김씨는 또 한 번 상스러운 말을 해가며 해당 정치인을 과도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말을 잘했던 한씨를 김씨는 말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김씨는 토론에서 진 것이 분해 갑자기 해당 정치인의 외모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씨는 그런 김씨의 모습에 흥분하지 않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씨의 모습에 분했는지 김씨는 한씨가 정치 얘기를 그만하자는 말에도 계속해서 정치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연히 그런 김씨의 모습을 한씨는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한 씨는 그래도 상대편 정당이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그런 것보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말이 무조건 옳고 상대는 전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 얘기 그만하고 요새 뭐 따로 취미 활동하는 건 없어. 정치 뉴스 보는 게 취미지. 시원시원한 말할 때마다 속이 다 시원해. 한 씨가 자꾸만 말을 돌리려 했지만 김 씨는 그런 한 씨를 약올리기라도 하듯 정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한 씨는 김 씨의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한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한 씨는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잃었습니다. 김 씨는 나중에서야 자기가 한 말들 때문이라는 것을 지레짐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정중히 사과하려고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한 씨의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한 씨의 연락처를 알 만한 사람이 없어 끝내 김 씨는 한 씨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때까지도 겨우 그깟걸로 친구를 버린 한 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친구까지 거 필요 없다며 가족만 있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집이 멀어 왕래가 적었지만 최근에 동생이 김 씨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조금씩 왕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동생은 김 씨에게 술을 한잔 하자며 최근에 며느리가 바람이 나 집을 나갔다는 말을 김 씨에게 전했습니다. 김 씨는 조카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결국 이렇게 끝을 맺으니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동생에게 너는 잘못한 게 없지 않냐며 위로해줬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김 씨 동생과 김 씨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만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몰랐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퍼질 수 있는 것인지 말이죠. 김 씨는 분명 아내에게만 말했지만 김 씨의 장모님부터 김 씨의 다른 형제들, 심지어 김 씨의 부모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김 씨의 어머니가 김 씨의 동생에게 손주 며느리가 도망갔다는 말이 사실인지 전화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긴? 동네방네 다 소문났다. 그 말이 사실인지가 중요하지. 진짜 그런 거야?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김 씨의 동생은 평판에 민감한 엄마에게까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것보다 소문이 퍼진 것을 알게 된 김 씨 동생의 아들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동생의 아들은 동생에게 아버지가 다 말하고 다녔냐며 아버지를 추궁했습니다. 김 씨의 동생은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김 씨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형이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녔어? 나는 아내한테밖에 말 안 했어. 형수님이 그럼 또 다른 곳에 다 말하고 다녔나 보네. 입이 그렇게 가벼워서 원. 아들은 나한테 소문냈냐고 난리야. 어머니도 알게 되고 동네 사람 다 알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어쩔 거야? 김 씨는 동생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를 내뱉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는 형을 보며 동생은 그런 형에게 마음이 떠났습니다. 이후 동생은 김 씨를 용서하긴 했지만 더는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 일로 아내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엄마한테만 말했다고 했지만 아마 모두가 그렇게 한 명씩에게 말을 옮기다 보니 말이 퍼져나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김 씨는 이 일도 점점 잊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뜻한 말들은 거의 해주지 않고 칭찬에도 인색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는 해선 안 될 다른 집 자식들과 비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30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을 답답해했습니다. 네 또래 다른 집 자식들은 다 회사 다니고 결혼도 했는데 넌 언제 독립해서 살 거야? 사실 이날은 김 씨의 아들이 회사 면접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민했던 아들은 김 씨의 그 말을 듣고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김 씨에게 소리치며 방에 있던 캐리어를 꺼내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있던 김 씨의 아내가 말렸지만 아들은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빨리 사과해요. 김 씨의 아내는 당장 김 씨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김 씨도 자존심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과를 왜 해? 네가 짐 싸면 어디 갈 데는 있고. 김 씨는 또 한 번 말로 아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들은 김 씨를 노려보며 캐리어를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은 이후 집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고 김 씨의 연락처를 차단한 듯 했습니다. 그제서야 김 씨는 정신을 차렸는지 아내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했지만 김 씨의 아들은 어머니와 조금씩 연락할 뿐 김 씨와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 씨는 아내에게서 아들이 취직에 성공했고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결혼식이 있기 얼마 전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오히려 그런 아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하기보다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아들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김 씨는 아들 며느리와 밥을 먹으며 서운했던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그런 김 씨의 모습에 아들은 억지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김 씨는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했는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또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 네 나이대 부부들은 다들 돈도 열심히 벌어놨을 텐데 넌 언제 돈 모아서 아이 낳고 할래? 뒤처지지 않으려면 아껴 살면서 부지런히 모아. 김 씨가 한 말의 의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지만 남과 비교하는 말 습관을 이날도 김 씨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 씨의 아들은 표정이 굳어지며 얼른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김 씨에게 실수를 했다고 눈치를 줬지만 이미 꺼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다시 한번 아들은 김 씨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날이 김 씨가 아들을 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겨우 그런 말 때문에 아버지와 연락을 안 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누적돼 왔던 비교하는 말이 김 씨의 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아들과 거의 연이 끊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김 씨는 이때까지도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기보다는 주변을 탓했습니다. 그러고는 세상에 그냥 아내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는 없어 김 씨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배우러 주말에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남들과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걱정과 달리 그곳에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무언가를 같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김 씨는 복지관에 가서 탁구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며 또래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김 씨는 이때 아파트 청소 일을 하며 남은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아직 아파트 대출금이 남아 있었고 은퇴 후 퇴직금으로 자영업에 도전했지만 반년 만에 문을 닫아 빚이 더해졌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운 좋게 아파트 청소 일을 할 수 있었고 평일에는 일을, 주말에는 복지관을 다녔습니다.
복지관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김 씨는 자기도 모르게 은퇴 후 차린 가게가 잘 안 돼 빚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김 씨가 말할 당시에는 고생 많았겠다며 안쓰러워하는 말들을 건네더니 점점 김 씨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어떤 얘기를 할 때 김 씨를 빼놓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김 씨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저런 걸 입고 나오네요.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지. 귀가 밝았던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자기도 한 소리 하려고 했지만 괜히 더 비참해질 것만 같아 그냥 못 들은 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졌는지 강사들마저 김 씨에게는 대충대충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결점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더는 복지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 씨에게는 이제 정말 아내 말고는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때부터 김 씨는 아내가 집 밖을 나가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성적인 김 씨와는 달리 외향적이었던 김 씨의 아내는 모임만 무려 7개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외출하기 일쑤였습니다. 김 씨는 이제 친구도 안 만나고 복지관도 안 가니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아내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나가? 그렇게 나가서 돈을 다 쓰면 빚은 다 언제 갚아?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죠. 저도 나가서 알바하잖아요. 새삼스럽게 왜 그래요? 그야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러지. 하지만 아내는 그런 김 씨의 말에도 모임을 계속 나갔습니다. 김 씨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김 씨는 아내와 다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항상 아내와 싸울 때 이혼하자는 말을 쉽게 꺼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아내도 그냥 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하고 참았지만 계속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고 하니 정말 이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날도 모임을 가는 것을 두고 다투다가 김 씨는 또 한 번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자꾸 나갈 거면 이혼해. 혼자 살면 당신 나가든 말든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래요, 이혼해요. 밥 차려주는 것도 지긋지긋했는데 잘 됐네요. 이때도 김 씨는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설마 진짜 이혼을 하겠다고 할 줄 모르고 이혼 서류를 가져와 도장을 찍으라고까지 하며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김 씨는 이혼 서류를 들이밀면 아내가 겁낼 줄 알았지만 아내는 정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언니의 집에서 머무르려는 것 같았고 이미 이혼 준비를 모두 끝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들고 같이 법원에 가자는 아내의 말에 김 씨는 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법원에 가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혼을 해주지 않자 아내는 짐을 싸고 바로 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마저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 생각해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집을 떠난 아내는 더 이상 김 씨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아주 가끔 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차려줬지만 그런 아내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던 김 씨는 아내가 올 때마다 또 한 번 심한 말들을 퍼부었고 아내는 이제 아예 김 씨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한동안 자기 반성을 하기는커녕 남과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폐인처럼 살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뱉어버린 말들을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오늘도 안주 없이 술을 마시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말이라는 것이 이토록 말년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말들을 피해야 하고 말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말년에 무엇보다 중요한 말 습관과 품격 있게 말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생에 도움되는 지혜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품격 있는 말 습관을 위한 첫째, 3P를 주의하라. 첫 번째 비, 비난을 삼가라. 험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헐뜯거나 비하하는 이야기를 화제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품격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사적 대화를 하다 보면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칭찬의 말보다 험담과 비난에 쏠리기 쉽습니다. 험담과 비난이 더 재미있으니까요. 남을 씹는 건 맛있으니까요. 그게 인간의 보편적 심리입니다. 그러나 그 재미에 빠지면 수렁에 발을 들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성각자, 철학자들이 험담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그만큼 위험성과 해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잡담을 나누고 수다를 떠는 것은 좋은데 회사의 비밀, 남의 비밀, 심지어 자신의 청기를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라는 단서를 아무리 달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단서를 붙이는 순간 비밀은 해제됩니다. 말수가 많으냐 적으냐의 기준은 단지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묵한 사람이란 단순히 말수가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과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비, 비집고 들어올 틈을 줘라. 잡담을 많이 하면 수다쟁이가 됩니다. 수다쟁이란 말 자체가 이미 품격을 상실한 단어입니다. 수다쟁이의 특징은 단지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혼자서 말을 독점한다는 데 있습니다. 독점하지 않으면 수다쟁이란 비난을 들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 잡담을 할 때는 상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는 것이 품격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숨을 고르면서 말하세요. 즉 상대방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 1, 2분쯤 말했으면 잠시 숨 좀 돌리고 상대방도 대화의 장으로 비집고 들어올 틈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고 대화가 됩니다. 품격 있는 말 습관을 위한 두 번째, 혹시 짜증 화법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자. 대화를 해보면 가슴이 뻥 뚫리듯 시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화할수록 속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원한 화법을 사이다 화법, 답답한 화법을 고구마 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짜증을 유발하는 화법은 짜증화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짜증화법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짜증화법에는 다음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말 가로채기. 대화할 때 짜증을 유발하는 으뜸은 말을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듭니다. 성급하게 틈만 나면 말을 가로채서 훅 들어옵니다. 이러면 운전 중에 끼어들기를 당하는 것처럼 신경질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짜증이 솟구칩니다. 때로는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토달기. 무슨 말을 하면 꼭 토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란 협상도 논쟁도 아닙니다. 그냥 떠드는 수다, 잡담이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말에서 즐겁고 들어서 기분 좋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대충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운운하며 깐깐하게 따지면서 토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옳은 판단, 좋은 지적이면 참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과 억지를 부립니다. 토다는 사람과 대화하면 짜증을 넘어 정말 토 나옵니다. 셋째, 깐족거리기. 소위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은근히 약을 올리고 부하를 돋우는 화법입니다. 농담을 하더라도 아픈 곳을 찌릅니다. 상대의 마음을 핥힙니다. 올해는 담배를 끊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내가 계획만 잘 세우지 실행에 옮긴 적 있냐 라며 태클을 겁니다. 이번에 일이 잘 안 됐는데 라며 의기소침한 친구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언제는 성공했냐 라며 신경을 건드립니다. 이 아이스크림 너무 달달하는 말에 그럼 아이스크림이 달지 쓰겠냐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 정말 싸가지 없습니다. 넷째, 자기 말만 하기. 대화를 독차지하고 끊임없이 길게 말하는 사람. 계속해서 남을 가르치려 하고 시종일관 잘난 체합니다.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품격 있는 말 습관을 위한 세 번째, 삼독을 유의하라. 첫 번째 독점하지 말라. 밑도 끝도 없이 대화를 독점하며 혼자 떠드는 것은 정말 징그럽습니다. 얼마 전 식당에서 옆에 식탁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친구들과 어울려 대화를 하는데 목소리에 높낮이도 없이 일정한 톤으로 쉴 새 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숨도 쉬지 않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은 화술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제발이지 대화할 때는 독점하지 마세요. 두 번째 독선하지 말라.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핏대 올리지 마세요. 대화란 적당히 주장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가 좀 빗나간 말을 하거나 의견이 다른 말을 하더라도 일일이 따져가며 옳고 그름을 심판관처럼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잘난 것도 아니고 탁견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특히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독선적인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냐 좌냐에 따라 상대를 아예 적군 대하듯이 눈까지 부라리며 핏대를 올립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독선에 빠지고 결국 불통이 됩니다. 고집불통. 세 번째 독설하지 말라. 성질이 그러니까 이혼했지. 성깔이 그러니 승진을 못했지.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밀린다 싶었는지 그렇게 쏘아붙이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상처가 되도록 아프게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상과 어조에서부터 도끼가 묻어나옵니다. 대화는 말을 부드럽게, 내용도 부드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대화에서 당신이 밀린다 싶으면 밀려주는 겁니다.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생사를 거는 것도 이기고 지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끼를 품고 악다구니 써서 설령 이긴다 한들 결과는 뭡니까? 품격만 깎이고 정만 생기는 것이죠. 품격 있는 말습관을 위한 네 번째, 꼰대 소리를 피하려면 참갑이나 주소를 기억하라. 참견하지 말자. 나이를 먹는 동안 경험이 많아졌고 인생살이의 험한 꼴도 많이 보아온 탓인지 나이든 이들은 쓸데없는 걱정과 노심초사가 많습니다. 그러니 후배나 젊은이들을 보면 알게 모르게 콩나라, 판나라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참견, 그것이 바로 꼰대의 대표적인 언행이니 삼가자는 것입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자. 참견하다 보면 자연히 가르치게 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꼰대의 특징 첫째가 참견하기를 좋아하며 허세가 있고 가르쳐 주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건 그런 게 아냐라며 훈계합니다. 우리 젊은 시절과 비교해보면 요즘 젊은이는 똑똑해도 너무 똑똑한데 무얼 가르치겠습니까? 괜히 품격만 떨어뜨립니다. 비난하지 말자. 젊은 사람이 그러면 비판의식이 충만하다 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 그러면 주책입니다. 남 탓하고 비난하는 말이 많아지면 바로 꼰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의 강도가 높을수록 품격의 수준은 더 떨어집니다. 나 때는 말이야라고 말하지 말자. 이런 말을 자주 하면 꼰대의 말버릇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라떼 커피에 빗대어 라떼 이즈 홀스라며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라며 옛날 이야기 하기보다 미래에 대하여 말할 줄 알아야 품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하지 말자. 자고로 늙으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절주절 말이 많아지면 젊은이들은 귀를 닫을 것이요. 소통은 물 건너갑니다. 따라서 대화의 주도권을 젊은이에게 넘겨주고 조용히 경청하는 일이야말로 매력 있는 어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소리를 높이지 말자. 나이 불문하고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커지는 것만큼 품격은 낮아집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습성이 있는데 젊은이가 큰 목소리로 말하면 힘차고 열정적으로 느껴지지만 나이 든 사람이 그러면 주책 없고 개념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는 화법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말할 때 주의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술보다 심술. 즉 말을 잘하려면 기술과 요령을 발휘하기 전에 마음보부터 바르게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 하나가 수백 가지의 화법의 바탕을 이뤄야 좋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원래 심술의 사전적 의미는 짓궂게 남을 괴롭히거나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못된 마음, 온당하지 않게 고집을 부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하는 기술, 즉 화술과 관련의 심술을 2가지 의미로 활용하라고 권합니다. 첫째는 말을 할 때 사전적 의미 그대로의 못된 마음, 즉 심술을 부리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둘째는 화술이 말하는 기술이라면 심술은 마음의 기술이라 해석하여 화술을 발휘하기 전에 마음 씀씀이, 마음가짐부터 선하게 가져야 한다는 긍정의 의미입니다. 화술의 대칭어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이니 원래의 뜻을 따지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마음에 담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술보다 심술을 강조하는 것은 말이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고로 언유심성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울림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묘하게 말의 기술을 발휘해도 정말로 심술을 부리려 하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면 결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리는 번지르르 할지언정 그것에서 느끼는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화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말할 때 주의해야 할 2번째, 천천히 말하기. 말을 천천히 하라. 매우 상식적인 것 같지만 매우 유용한 규칙입니다. 말버릇이 원래 빠른 걸 어떡하냐고요. 천천히 말하기를 타고난 사람이 아닌 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말하다가도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빨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왕도는 없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화술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말을 천천히 하자고 다짐하면서 말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럼 말을 천천히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말을 천천히 하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정중하게 됩니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도 충분히 수긍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금방 납득이 됩니다. 말을 빨리 하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고 경망스럽게 되니까요. 둘째, 말을 천천히 하면 감정이 조절됩니다. 말을 빨리 하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솟구치게 되고 그러면 말도 더 빨라지는 악순환에 걸립니다. 나중에는 숨이 찰 정도로 시근덕거리며 말하게 됩니다. 대화하면서 감정이 격해지거나 조급해질 경우 의도적으로 말을 천천히 해보세요. 확실히 감정 컨트롤이 됨을 실감할 것입니다. 셋째, 말을 천천히 하면 말실수를 줄입니다. 당연하죠. 말을 천천히 한다는 것은 생각하면서 말할 여유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단어 하나, 표현 하나라도 곱씹어 보면서 그 단어와 표현이 상대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예상하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말실수가 적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말할 때 주의해야 할 세 번째, 대립이 아닌 대화를 하자. 우리가 얼마나 대화를 못해요. 그냥 싸우기만 하잖아요. 그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의견이나 진영 논리에 편승하는 게 전부예요. 시면의 작가이며 종교학자인 배철현 교수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화 풍경이 선명히 그려집니다.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주장을 펴기에 바쁩니다. 정치 냄새가 나는 이야기일 때는 더욱 심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개거품을 물며 악다구니를 씁니다. 상식적 논리가 아니라 진영 논리에 올라타 억지를 부립니다. 결국 목소리가 커지고 자칫하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머쓱하게 마무리되거나 심하면 등을 돌려 인간관계에 파국을 맞습니다. 대화지능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주창한 미국의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주디스 E. 글레이저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중독에 빠져 있어서 대화를 하면서도 이기려고 하고 그러기에 자기의 생각을 상대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편도체라는 원초적 두뇌가 작동하여 뇌가 닫혀버리고 소통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화의 상대가 지위가 더 높으면 말하기, 설득하기, 고함치기 신드롬에 빠지게 됩니다. 소통이란 대화 능력입니다. 품격 있게 통하는 말하기입니다. 그것이 대화다운 대화,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화는 어떤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세요. 아직도 대화보다 대결에 익숙하다면 그리고 내 편에 따라 핏대를 올릴 정도라면 대화법을 넘어 세상을 잘못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화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말의 품격을 언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자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속되고 사납고 상스럽게 말하는 것은 사나울 언격이요. 거칠고 예의 바르지 않으면 예의 바르지 않을 언격이 됩니다. 반면에 선비다운 기품과 신중함을 갖추면 선비 언격이 되고요. 같은 말, 언의 격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말의 품격, 언격은 곧 인격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고스란히 인격이 드러납니다. 세상이 막말로 혼탁해지긴 했지만 그럴수록 언격의 가치를 성찰하며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시도해야 합니다. 공자는 일찍이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라며 3, 4, 1원을 강조했습니다. 좀 더 신중한 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기 위해 3번쯤 깊이 생각을 다듬으라고 했는데 그 3번 중에 1번 정도는 나의 언격은 어떤지, 말의 품격은 괜찮은지 할애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 내용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하시며 나의 말 습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